네, 방금 소개받은 에메랄드 디렉터 공훈린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한 달 쉬고 만난 거잖아요. 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8월을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그 시간을 열기를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선수들과 그리고 팀 유산화 선수들을 응원했거든요. 저희의 자랑스러운 팀 유산화 선수들 출전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8개 국가에서 257명의 선수들이 무려 91개의 메달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 선수들과 팀 유산화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이렇게 올림픽을 뜨겁게 즐겼었는데요. 사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 보이시나요? 그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거 느껴지시죠? 제가 이렇게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운동신경 때문에 사실 스포츠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성장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 제가 대학교 시절 때 한일 월드컵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돼서 함께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 그리고 정말 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우리 기적 같은 그런 스포츠 경기의 묘미들을 보면서 제가 스포츠의 재미들을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박지성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선수들을 듣고 보고 알게 되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배울 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를 하고 그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너무 와닿는 게 많은 거예요. 결국은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같이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의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선수들의 공통점에는 딱 3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메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그냥 한번 해볼 거야. 잘 되면 좋지. 언젠가 하다 보면 메달을 따겠지. 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거고 내가 출전하는 경기에는 반드시 메달을 따고 말겠다라는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구체적인 꿈과 목표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유산화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8단계 바로 1단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30대 때 거의 잊었던 단어가 바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꿈이란 건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커서 의사, 변호사가 될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진다라는 게 저한테는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를 알고 나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직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이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물어보면 최고의 꿈을 건물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꿈이라는 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물주가 됐을 때, 따박따박 내가 월세를 받고 시간적 자유가 있을 때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삶이 바로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이게 좀 헷갈렸을 때 저희 김경래 스폰서님이 해주신 얘기로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저희 김경래 스폰서님께서 저는 유산화의 다이아가 꿈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여기는 다 같이 유산화 골드 다이아가 되기 위한 분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폰서님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본인은 넓은 집에 이사를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이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거, 그 무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유산화에서 다이아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꿈과 목표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저는 시간과 돈이 있으면 어디든 떠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한 달 정도는 유럽 여행을 훌쩍 떠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2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유산화가 여러분들의 멋진 도구가 되어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목표, 이것도 좋은 목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2024년도에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퓨처빌더요, 골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정말 좋은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기간을 꼭 정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유산화의 직급은 수입과 관련되니까 숫자가 들어가죠. 거기에 기한을 주시는 게 꼭 필요해요. 사실 제가 유산화를 처음 시작하고 정말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시스템을 꾸준히 잘 타면서 어치버, 디렉터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주변의 리더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리더님 골드 언제 가세요? 골드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9월이면 내가 11월에 간다라고 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어느 날짜에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로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폰서님께서 가이드를 해 주셨던 부분들이 바로 회사의 프로모션을 활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승급을 하면서 단순히 수입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혜택, 보너스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기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많은 혜택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회사의 프로모션이거든요. 그래서 승급을 하면서 어워드 나잇을 갈 수 있고, 승급을 하면서 제주도 프로모션을 해낼 수 있고, 승급을 하면서 컨벤션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냥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제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이 날짜에 한번 가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제가 명단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시기에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나야 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승급하다 보면 우주의 기운이 온다,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다 보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분이 내가 일으키는 거구나, 내가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해내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목표를, 기간을 같이 붙여주시고요. 그냥 해내는 게 아니라 유산화에서 멋지게 2배, 3배 주려고 준비해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의 프로모션들을 조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해내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느껴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진짜 해내고 싶은 나의 목표인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저의 스폰서님은 저의 딱 한마디만 듣고도 아세요. 제가 스폰서님 이렇게 한마디만 불러도요, 리더님 뭐 하시려고요? 뭐 해내겠다,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의 그런 에너지나 고민들이 함께 묻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또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니까 꼭 기간에 목표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사실 이루어지기 전에요. 상상해 보세요. 이 목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너무 재밌게 봤던 경기 중 하나가 양궁이거든요. 우리나라 양궁 너무 잘하잖아요. 메달을 휩쓸어서 너무 재밌게 보는데 그 한 발, 단 한 발, 그리고 같은 점수라도 정말 그 거리의 몇 미리의 차이에 승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보는 제가 심장이 막 아플 정도인데 그 양궁 선수들이 심박수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 아시죠? 근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쿵야 뭐 이러면서 자면서 양궁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떨리지 않았냐? 어떻게 그렇게 안정된 상태로 경기를 펼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본인들이 준비한 그 시간에 어떤 기능적인, 체력적인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멘탈 훈련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 순간순간의 이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 올림픽 단상의 가장 높은 곳에 본인이 올라가고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모습들을 너무 생생하게 계속 상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세우는 그 목표에 그 상상력을 한번 더 해보세요. 내가 제주도, 내년에 롯데호텔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수영을 하는 모습, 그 불꽃놀이를 보는 모습,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그려보시고 12월 어워드 무대에 내가 주인공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랠리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골드를 준비하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소심하게 파트너 후원을 가는 그 차 안에서 혼자 랠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뉴골드 디렉터 공은윤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엄청 울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날 정도로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 레드카펫을 올라와서 많은 스타 다이아님들의 응원을 받고 리더님들의 박수를 받고 박청자 편악범 스폰서님이 배지를 달아주는 그 순간, 이렇게 저를 쳐다봐주는 이 순간에 인사하는 그 순간이 마치 너무 생생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생각했어요. 아, 이 시간들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렇게 생생한 기억들은 미래에 있지만 곧 나에게 현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레커니션 무대에서도 여러분들 승급하신 분들 많은 축하 에너지와 더불어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이 레드카펫을 밟고 올라오는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달이라는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꿈과 목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메달을 많이 딴 선수가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있어요. 개인전 그리고 남자 단체 혼성 메달을 3관왕을 하고 기존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누적 기록도 타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기록을 세우셨죠. 너무 대단하다라고 하고 끝나고 또 인터뷰를 하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오늘 딴 금메달도 이미 과거다. 내가 3관왕을 하고 아침에 한 인터뷰, 내가 아침에 딴 그 금메달도 이미 과거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뛰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의 목표만 세우고 그것들을 달성하고 나면 쉬는 경우도 많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골드를 열심히 뛰어서 달성하고 이젠 됐어. 나는 좀 쉬고 누군가는 하고 이런 것들을 꿈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똑같이 복제되더라고요. PPPS만 하고 쉴게요. 퓨처 빌더만 하고 쉴게요. 이런 파트너들을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 해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갈 수 있는 그 다음 목표를 한 번 더 이렇게 세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신중하게 설계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운동은 재능이 있어서 시작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재능이 끝이 아니라 뛰어난 실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설계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배워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배드민턴을 조금 잘 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것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까?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곳을 유소년을 가르치고 경력이 있으시고 커리큘럼을 가진 그런 곳을 찾는 것부터 제가 했거든요. 결국은 무엇인가 잘하고 싶으면요. 배워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혹시 20살이 되니까 그냥 영어가 술술술 나와. 20살이 되니까 그냥 수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이런 분이 계신가요?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되는 건가요? 배워야겠죠.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이란 시간 동안 직장 생활만 하고 경력 단절의 주부였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일은 배우는 일이었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상황도 모두 다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유산화가 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배울 수 있는 곳 알고 계시죠? 바로 시스템입니다. 유산화 특히 그로잉업 그룹은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유산화를 내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신규 세미나도 있죠. 본사 로컬도 있고 지역의 각 신규 사업 설명회도 있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겠다라고 하면 기초 트레이닝도 있고 이것들을 실전에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RTS 그리고 지금 이곳 같은 비전 세미나 내 단계에 맞게끔 레벨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배워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다녔던 학교 이게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엄청 고민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서 만든 커리큘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학년을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2학년을 배우고 그 레벨에 맞춰서 3학년, 4학년을 갈 수 있게끔 신중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학할 때 1학년으로 입학시키셨죠? 우리 애는 그냥 3학년 정도부터 시작해 볼래. 이렇게 하셨나요? 5학년, 6학년만 다닐 건데 이렇게 하셨나요? 그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설계된 그 시스템 안에서 배우도록 그쵸 안내해 주셨죠. 저는 유산화 시스템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체계적으로 층층이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가끔 선택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2학년 정도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런 분, 그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 세미나도 이번 달 오고 다음 달은 생각해보고 혹시 아이 학교도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한 일주일 쉴게요.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면 똑같이 배운다라고 하면 그런 자세를 어른인 우리도 가져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사실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그 교육에서 내 아이한테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과외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이런 맞춤형 시스템들을 보조로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들,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월반도 하고 특별 과외를 받기도 하고 내가 나의 상황에 맞춰서 무언가 더 빠르게 일을 배워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스폰서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간혹 놓치시기도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도 전담 코치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분의 건강 상태, 식습관, 생활 습관, 컨디션에 따라서 다 맞춤형으로 가이드를 하잖아요. 저도 아이가 배드민턴을 배우다 보니까 가족 운동으로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딸아이랑 같이 수업을 잠깐 아주 기초적인 것만 좀 배워두면 좋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코치님이 딸과 저를 이렇게 앞에서 보고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팔과 다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서 제스처를 취하는 게 가장 기본 동작이거든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게 저희가 배우는데요. 저한테는 항상 팔을 수평을 잘 유지하세요. 니은자를 잘 만드세요. 이 얘기를 하고요. 저희 딸한테는 보폭을 조금 더 늘리는 거, 방향을 좀 더 늘리는 거.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도 같이 배우는데 피드백들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 알고 소통해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다르다는 피드백들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혼자 할 때는 잘 몰랐어요. 다 똑같지 뭐 나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폰서가 되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생기니까 정말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약속을 못 잡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약속을 잘 잡아요. 근데 유산화 얘기만 하고 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산화 얘기만 못하고 3-4시간을 또 있다가 오기도 하고요. 유산화 얘기도 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뭔가 이 말을 하나 고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나 스스로 혼자는 잘 모르지만 이 안에서 경험을 쌓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다른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피드백들도 달라지는 거죠. 아까 강의에서도 얘기해서 마찬가지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맞춤 과외를 받을 수 있는 멘토, 스폰서님들이 다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시스템과 더불어 스폰서님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배우고 실행하고 피드백 받고 재실행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공통점이죠. 마지막은 바로 15년이라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의 평균 메달을 따는 기간이었어요. 물론 평균이니까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1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다고만은 할 수 없는 시간이죠. 결국 어떤 분야에서 내가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올바른 노력으로 이어온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스포츠를 처음 알게 된 게 아까 김연아, 그죠? 박태환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10대 후반 20대 저렇게 부와 명예를 너무 부럽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이나 영상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7살에 피겨를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4살에 은퇴를 했어요. 18년이라는 시간, 그죠? 먼저 시작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스포츠 경기를 끝나고 나면요, 물론 이거는 자극적인 기사긴 하겠지만 깜짝 스타 이런 경우 많죠. 이번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탁구에서는 신유빈, 사격에서는 김혜지, 뭐 우리가 몰랐던 아니면 아주 유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신유빈 선수도 2004년생이더라고요. 이제 20살이 됐겠죠. 그런데 예전 이제 유명해지면서 예전 자료가 나오는데 5살 때 스타킹에 나왔던 그죠? 탁구 신동으로 그렇게 보면 정말 15년의 시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의 분야를 위한 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1년, 2년 지내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저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 2년, 3년, 4년, 5년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분야에, 물론 그 시간이 짧진 않지만 어떤 분야에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쩌면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이 부분을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 선수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되게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금이었거든요. 메달 따고 나면 연금 받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근데 혹시 연금 얼마 받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요거를 같이 알아보면서 같이 노력하고도 뭔가 더 멋진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거든요. 선수들 연금 이제 가볍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탁구는 저는 현정화 옛날 사람 그죠?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정말 레전드죠. 이분이 메달을 딴 게 133개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75개는 금메달. 내가 출전한 우리나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1위를 한 게 무려 75번이나 되는 그죠? 우리가 운동을 해서 세 손가락 안에 들기가 쉬울까요? 너무 어렵죠. 이런 어마무시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한 분야에 정말 레전드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받으시는 연금 혹시 얼마인지 아신가요?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무려 75개 금메달을 딴 이 선수가 받는 연금은 바로 100만 원입니다. 연금은 100만 원을 받아요. 연금은 고정이래요. 한 번도 오르지 않았대요. 88 올림픽 이후로 100만 원을 꼬박꼬박 지금도 받고 계시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재미로 한번 찾아보니까 메달을 따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국제대회의 경기의 규모나 메달의 색깔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점수가 다른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 배드민턴 시키면서 물론 지금 취미지만 저희 아이가 배드민턴 선수를 해서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딴다. 저 여기 한번 쏠게요.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어마무시한 일이죠. 그런데 연금 점수는 1점이에요. 아까 받았던 연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10점 만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면 1점을 받을 수 있어요. 메달 몇 개 따야 돼요? 아시아에서 금메달을 딴다. 너무 대단하죠? 아시아 대륙에서 내가 1위를 했어. 그 메달의 점수 10점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연금의 점수도 최소 20점 이상은 돼야 받을 수 있거든요. 최소 내가 메달을 통해서 20점 이상 달성을 했다. 그러면 연금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너무 부럽죠? 지금 이번에 한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 너무 대단하게 그죠? 이렇게 금메달을 딴 선수들도 최고 만점 90점이 그러니까 만점이 되지 않죠. 90점이니까. 지금 그 분야의 스포츠에서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해. 단 한 명이야. 그렇게 해도 연금 100만 원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연금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수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평균 아까 메달 따는데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몇 년? 15년. 그죠? 15년이 걸려서 내가 그 분야의 레전드가 됐어. 여러분 연금 얼마 받게 된다고요? 네, 100만 원 받게 되시는 거예요. 유산아 지금 1년, 2년, 3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이제 운동을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는 열심히 일해서 메달을 따시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유산화가 너무 힘든가요? 이 최대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사실 유산화에서 생각나는 직급 있으시죠? 한 주에 우리 210VP로 4주, 5주를 받으면 우리 퓨처 빌더라는 직급 정도이거든요. 근데 퓨처 빌더 가는데 여러분 15년 걸릴까요? 여기서 15년 했는데 나 퓨처 빌더 못 갔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없으시죠. 그런데 내가 그 기간 안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마 15년 제일 가깝게 일하시는 분이 박청자 편학범 최고 스폰서님 아니실까요? 스폰서님들 뒤에서 손 흔들어 주셨거든요. 15년 정도 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의 연봉 알고 있죠?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연봉이 4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평균으로 잡아서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 365일 하면 36억 5천이죠. 누군가는 15년을 해서 평균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그런 수입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몇 번 노력, 몇 년의 노력으로 너무 힘들어. 이거 되는 일 맞아요?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은지 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운동할래. 갑자기 이렇게 해서 스포츠를 15년을 해. 여기서 금메달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다 해도 그죠? 결국은 다 휩쓸어도 금운동 3명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많은 분야들은 결국은 소수의 자리를 그렇게 내가 금메달이 되면 저분도 금메달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유산화에서는 퓨처 빌더 되시면 몇 분이 퓨처 빌더 못 되시나요?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골드가 되고 모든 분들이 다이아가 함께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도구가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죠.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언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되게 많이 새기고 제 화면에 즐겨찾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성공하기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쳐온 일이 결국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좀 와닿으시나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13년 이상 했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았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 대기업을 20년 정도 다니고 있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정년까지 20년을 더 다녀 40년을 채우고 회사를 그만둔다 라고 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을 전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에게 더 큰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1년, 2년, 그죠? 3년, 4년, 그 5년의 시간이 가는 것에 내가 너무 조급해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일이
다른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서 어쩌면 선택한 유산화 맞으신가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올바른 노력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의 공통점 3가지 기억나시나요?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있었고요. 신중하게 설계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15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노력을 이어온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신다라고 하면 저는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앞서 사실은 제가 딱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끝나고 여러 가지 경기 재밌게 보셨을 텐데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감동적인 경기 1위로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단식 결승 경기가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28년 만에 한국에 금메달을 가져온 그 선수의 경기였는데 아마 이 경기가 감동이었던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큰 무릎 부상이 작년에 있었어요. 아시안게임에서 큰 무릎 부상이 있었지만 꾸준한 훈련과 이런 도전으로 새롭게 또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냈기 때문인데 저는 아이가 배드민턴을 시작하고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이 경기를 실제로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은데 안세영 선수는 2002년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16살에 국가대표가 된 선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실력으로 국가대표가 된 선수예요. 정말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신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018년도에 아시안게임에서 지금 만났던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만나요. 너무나도 잘하는 안세영 선수인데 이 천이페이 선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말이 안 되게 져서 예선 탈락을 한 거예요. 그때가 본인이 너무 쓰리고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거의 탑의 랭킹에 찍으면서도 이 천이페이 선수를 7전 7패를 하는 거예요. 뭔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2018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지고 나서 본인이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단 하루도 훈련을 빠뜨리지 않겠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꼭 이 선수를 이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매년 매일 그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사실 도쿄올림픽이 한 해 늦춰졌어요. 안세영 선수는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을 했다라고 하고 그때 다시 천이페이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 단 하루도 그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훈련한 선수 어땠을까요? 네. 그런데 졌어요. 그 도쿄올림픽에서도 또 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안세영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3년간 하루도 안 쉰 배드민턴 이래도 안 됐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스포츠도 잘 모르고요. 배드민턴도 잘 모르지만 너무 뭉클하고 감동이더라고요. 결국은 도쿄올림픽을 다시 지고 아시안게임에서 2년 뒤에 다시 만나게 돼요.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천이페이 선수를 그리고 아까 결승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 중에 무릎 부상이 있었다라고 해요. 모두가 들을 정도로 무릎이 딱 소리가 나서 모두가 알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 포기했을까요? 네. 이렇게 다시 만나고 부상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다시 이 순간에 투혼을 발휘를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게 제가 작년에 봤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어려웠던 그 부상을 가지고 다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한 단어예요. 제가 이 선수들한테 봤던, 이 선수에게 받았던 무서운 집중력과 그 근성, 투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치열했던 그 이야기, 그것에서 저는 감동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를 보는 순간 저는 저희 안시안 스폰서님, 박청자 편학범 스폰서님이 생각났어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그 간절함과 어떻게든 함께 성장하겠다라고 하며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스폰서님들의 마음이 투혼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감동함이 결국은 팀을 이루고 그룹을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는 저런 치열함, 투혼이 있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도 작은 불씨들이 있잖아요. 그 불씨들을 이제는 정말 활활 태워서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투혼을 한번 우리 발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 남은 유산화의 여정에 다른 사람, 유산화를 대하는 그 가치 있는 태도로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멋지게 도약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